무조건 합격하는 요양보호사 시험, 써니쌤의 요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1회 국가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고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낭독과 풀이 시간을 제외한 60분 완성 영상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제를 낭독한 후 약 5초간의 풀이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 화면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풀어보세요. 모든 해설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양제 섭취하시더라도 적절하게 운동하시면서 균형 잡힌 음식 섭취하셔야 되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4번 가공식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매시간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2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순발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잔존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지 않고 저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질병의 회복 속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 제도, 2번 고용보험 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 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5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자,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야간 보호제도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주야간 보호제도는 시설이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아니라 1에서 5등급까지 있고 플러스 뭐가 있죠? 인지지원 등급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자,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고요.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에서 이 보험자는 무슨 뜻이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이 되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통합회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둘 때는 징수만 통합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할 때는 독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판정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어디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 이게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세탁 말고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취사 서비스, 그리고 청소와 주변 정돈 등이 있었죠. 자, 그럼 이 2번 체위 변경은 어디에 해당이 됐습니까? 바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됐었고요. 편지 대필 이런 서비스는 따로 없었죠. 자, 그리고 병원 동행이 있었습니다.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중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지금 상태 변화하고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관찰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1번 자기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전기와 수도는 무엇이죠? 기본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1번에서 말하는 자기방임은 무엇이죠?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2번 경제적 학대는 어떤 것입니까?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9번은 정답, 4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1번 볼까요?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에 관한 보호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근로기준법에 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는요,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서요, 그 요원 지원 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건강검진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해유.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회유만 하고 있고요, 비유만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신체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성희롱 해당 안 되고요. 자, 시각적 성희롱은 뭐예요? 보여주거나 보게 하면 시각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와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리면 안 되겠습니다. 약속한 내용과 방문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자, 3번 보세요.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면 안 되겠죠.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죠? 관련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되겠죠. 자, 자신의 건강 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는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와 복장과 외모 관리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는 것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구입해서 가져다 준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휠체어를 내가 대여해 주고 대신 사례금을 받는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안 되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건 역시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부탁 받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 주셔야 됩니다. 자, 손목을 강하게 털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손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해야 되겠고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는 거죠. 혈액이 심장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부종이 줄어들게 되면서 조직의 손상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손상 부위를 압박을 하게 되면요. 부종과 통증을 줄여주게 되고요. 압박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죠? 압박 붕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상 직후 온 손목 부위에는 무슨 찜질을 해야 되죠? 초기에는요, 냉찜질을 먼저 하시고 나서 만성 통증에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온찜질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건 뭐죠? 손목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이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진단 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결핵이니까 비말로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신다 맞고요. 자, 2번 볼까요?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3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이 나타났을 때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그냥 소각하면 안 되고요. 일광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는 미리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위산 분비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타액 분비 증가, 5번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이죠. 자,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했어요?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은 무엇이랑 상관이 있죠?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과 관련이 있죠. 간 기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약물을 대사하는 능력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산 분비는 감소 맞습니까? 그렇죠. 위산 분비 감소됩니다. 소화기계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하죠. 하지만 간 기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수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요. 타액 분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고요.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자, 1번 복근 강화 운동은 누가 해야 돼요? 변비 대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아니고요. 자, 카페인 음료 이게 뭐죠? 카페인 음료는 장 운동을 자극시키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먹어야 돼요? 변비인 사람이 드셔야 됩니다. 자, 장 운동을 자극시키는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카페인 음료나 우유, 매운 후추, 술, 그 다음에 고지방, 고섬유질 음식들이 있죠. 당연히 우유의 섭취량을 늘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해당이 돼요? 변비인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 복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호흡기계 변화 어떻게 됩니까? 폐활량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자, 섬모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고요. 폐포의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코 점막의 건조함은 늘어나게 되죠. 신체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면서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기침 반사가 감소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자, 우리 기침 반사는 잘 하셔야 돼요. 기침 반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번 빈혈, 2번 정맥류, 3번 폐기종, 4번 혈전색전증,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적혈구라고 나왔는데 적혈구 말고 또 뭐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도 이런 빈혈에 걸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주로 어떤 결핍성 빈혈이 많습니까? 철분 결핍형 빈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또 같이 뭘 많이 섭취하셔야 되죠?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철분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드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정맥류하고 폐기종, 그 다음에 혈전색전증. 이거는 우리 표준교재에 이 질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우지 않은 질병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입니다. 자, 추간판이 뭐예요? 우리 디스크죠. 자,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추간판이 오그라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표현도 맞고 얇아진다도 맞죠. 이게 얇아지면서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골반은 노화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되고요. 근긴장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대의 탄력성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고요. 허리의 피하 지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몸의 전체 지방량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 신체 중에 어디에서 늘어나요?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늘어나게 되고요. 팔다리에 있는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무엇을 돕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다 안 나간다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게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유치 도뇨관이 아니라 무슨 도뇨관을 써야 돼요? 단순 도뇨관을 쓰셔야 되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요실금 환자였습니다. 자, 맥주를 마시면 안 되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고요. 낮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훈련을 계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이거는 방광염 예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사용한 침구는 무슨 물로 세탁해야 돼요?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세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연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가려운 부위가 아니라 목에서 발끝까지 도포하셔야 되고요. 언제 약을 발라야 됩니까? 밤에 약을 발라야 되죠. 그리고 언제 씻어내요?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감염 부위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접촉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번 선망, 2번 파킨슨병, 3번 척수 손상, 4번 추간판 탈출,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발생하는 게 바로 선망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진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눈부심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자, 결막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얇아지게 되고요. 각막의 반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하됩니다. 자,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고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 나이가 들면서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빛을 덜 받아들여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번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번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발톱은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손톱은 어떻게? 둥글게. 발톱은 어떻게 자른다고요? 일자로. 손톱은 어떻게? 둥글게 자릅니다. 자,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 발 절대 상처 내면 안 되겠죠. 자,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뜨거운 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안 되죠. 발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지 물기를 남기는 것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막연한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과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어야 되고요.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의사의 일이죠.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번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가 금기가 아니라면 물은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 드시면 안 되겠고요.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 섭취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번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운동 시작할 때는 무슨 강도로? 낮은 강도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준비 운동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 하셔야 되고요.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은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번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폐렴구균은 어떻게 맞아야 돼요? 매년 1회가 아니라 65세 이상 기준으로 평생 한 번 맞으시면 되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자, 100일에는 어떻게 돼요? 10년마다가 아니라 1차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후 평생 몇 번 맞아야 돼요? 한 번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2번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결과와 과정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목적은 또 뭐가 있어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요. 또 시설장과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 및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번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번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번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입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반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이죠. 물과 영양분 말고도 무엇이 공급이 됩니까? 산소의 단순 공급,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65세가 아니라 몇 살이에요? 19살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시행하지 않는 것에 또 무엇이 있죠? 항암제 투여하지 않고요. 혈액 투석하지 않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타 체외 생명 유지술 하지 않고요. 자, 등록했다고 해서 내용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이죠. 자, 처음에는요,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계가 뭐예요? 바로 부정이죠.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자, 밥 먹을 때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해서도 안 되겠고요.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해서 입맛을 돋워야 되고,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버리면 안 되죠. 치아가 적어서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게 썰어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죠. 자, 생선 가시는 대상자랑 함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미리 발라서 줘야 되고요. 투명한 유리 접시에 안 됩니다.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접시에 쓰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돼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TV는 끄셔야 되고요.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면 안 됩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서 먹여야 되겠습니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약병 뚜껑의 안쪽이 어딜 봐야 돼요?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아야 됩니다. 자, 약병 뚜껑의 안쪽이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죠. 색이 변한 물약은요, 그냥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량컵은 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둬야 돼요? 눈높이에 두셔야 되고요.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닦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벨이 붙은 쪽이 아니라 어디요?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잡고 물약을 따라야 되겠죠.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번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귓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 정답은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하는 거죠. 자,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궈야 되겠죠. 자,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해야 되겠고요. 귓바퀴를 어디로 잡아당겨야 돼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닦는 게 아니라 어딜 닦아야 돼요?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이죠. 자, 화장실 밖이 아니라 어디에요? 안에 응급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휠체어에 걸터 앉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앉힌 후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화장실 앞에 화분 같은 거 두면 안 되겠죠.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어느 쪽에 휠체어를 놔야 됩니까? 건강한 쪽에 놔야 되니까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아야 되겠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복부를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야 되겠죠. 배변 후에 물류지로 닦은 후에 바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에 입혀야 되겠고요.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 부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서 변이를 자극을 해야 되고요. 자, 변이를 호소하며 참게 하지 않고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변기 쓰지 않습니다. 작은 매트가 아니라 변기 아래에 무엇을 깔아야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두 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앉혀야 되겠고요.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야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입니다. 자, 하루에 3번 기저귀 갈아주면 안 됩니다.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야 되겠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내가 임의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야 되겠고요.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바지를 내린 후 면도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면도개를 덮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정답은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번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5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자, 머리는 언제 감겨야 돼요? 저녁 식사 후 안 됩니다. 기상 직후, 자기 전, 공복, 식후 다 피해야 되고요. 하루 중 덜 추운 낮 시간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느 쪽이에요? 두피에서 모발 끝 쪽이죠. 그 다음에 10도 정도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차가운 물입니다. 따뜻한 물로 감겨야 되고요.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자, 세정제 쓰고 나서 린스로 또 헹구는 거 아닙니다. 물 안 돼요. 자,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전부 아니죠.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물과 세정제 물 쓸 필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발을 물에 적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죠.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주셔야 되고요. 자, 발톱 두꺼워졌다고 식초물에 담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모직 양말 아니라 무슨 양말? 면 양말 쓰셔야 되고요. 염증이 있다고 해서 소독하고 씻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피부는 건조하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로션을 발라서 촉촉하게 해야 되겠죠.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5번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목욕담요를 마른 목걸로 꼴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어디를 덮어요? 회음부 부분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라 방수포를 먼저 깔아준 후에 가장 마지막에 뭘 밀어 넣어요? 변기를 밀어 넣어야 되고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로 닦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수건으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한 번 더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원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요. 소독제로 닦아주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바지 벗길 때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 주어야 되겠죠. 이게 먼저 와야 되니까 가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지를 쭉 잡아 당깁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가 문제예요? 발목 하나씩 빼낼 때가 문제죠. 자, 이 사람은 어느 쪽이 마비가 됐어요? 오른쪽이 불편한 사람이네요. 그죠? 자, 공식 있습니다. 뭐였죠? 건벗, 불, 입이었어요. 벗길 때는 어느 쪽부터? 건강한 쪽부터. 그 다음에 입힐 때는 어느 쪽부터? 불편한 쪽부터죠. 자, 지금 우리가 입힐 거예요, 벗길 거예요? 벗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왼쪽이 건강하니까 어느 쪽부터 벗깁니까? 왼쪽. 그래서 나가 오고 마지막에 오른쪽 다리를 벗기는 라. 그래서 정답은 가다, 나라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발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려야 됩니다. 반동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고정시키고 몸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근육을 쓰고요. 척추는 안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 안 되죠. 가까이 다가가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이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엎드려 있는 자세 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이를 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어디? 넙다리 부분에 긴장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아랫배하고 그 다음에 발목 아래에다가 작은 베개를 받치면 긴장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려야 되죠. 그리고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부축을 할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보행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축을 할 거예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건강한 쪽에 서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편마비가 있어서 보행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목만 접질린 사람을 부축하는 거예요.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럼 딱 보기에도 뭐예요? 오른쪽 발을 접질렸으니까 우리는 왼쪽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2번 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어디를 잡아줘야 돼요? 환자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 팔, 여기에 손목을 잡아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서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2번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번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번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요, 편마비 대상자의 어느 쪽이? 오른쪽이. 지금 우리 뭐 시킬 겁니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아까는 부축했으니까 어느 쪽? 건강한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균형 잡는 연습 시킬 때는 우리는 어느 쪽에 써야 돼요? 불편한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어디?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보행벨트는 어디에 착용합니까? 허리에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어느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건강한 왼손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 안 되죠.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등받이가 고정된 것,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번 철제로 만들어진 것,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등받이 고정되면 안 되죠. 편안한 자세로 목욕하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높낮이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속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녹쓰는 재질 안 됩니다. 철제 안 되고요.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세탁하셔야 됩니다. 자, 흡인병은 2, 3일에 1회가 아니라 뭐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씻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래 묻었다고 해서 시트 전부 다 소각 처리하면 안 되겠죠. 자,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 재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옷은 무슨 물로 빨고? 찬물로 빨고 무슨 물로? 더운 물로 헹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소독을 해야 되겠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번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반드시 어디와 입을 감싸셔야 돼요? 코와 입, 호흡기를 감싸셔야 됩니다. 승강기 이용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방을 빠져나간 뒤에 문을 닫아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쪽 손으로 벽 번갈아 짚으면 안 되죠.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하셨던 한 손만 계속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번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번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당연히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 빼셔야 되겠고요. 플러그 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플러그 잡고 빼셔야 됩니다. 보호용 커버는 닫아두셔야 되고요. 여러 개의 전기 코드 꽂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애초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번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3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번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 부으시고요. 녹차 티백을 넣으셔야 되겠고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이 아니라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 하셔야 되고요. 뜨거운 유리그릇을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지 않습니다. 어긋나게 엎어두셔야 되고요. 그물형 수세미를 더 쓰셔야 되죠. 스펀지형 수세미보다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2번 약한 햇볕에 말림,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정답은 1번 손으로 약하게 짬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2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번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5번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니까 당연히 우리 저혈당에 빠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 알리지 않고요. 자, 이런 주민등록등본, 이런 신분증은 언제 지참합니까? 병원 진료 시에 지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작게 하고 천천히 이동해야 됩니다. 나의 사적인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우면 안 되겠죠. 자, 주변 환경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환경 바꾸시면 안 되고요. 약물 용량 줄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죠. 무리하게 중단시키거나 억지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독거리고 안심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하는 건 무엇이 도움이 되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5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깼대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수면 장애를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음을 최대한 없애주어야 되겠죠.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럴 때는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1번 볼까요?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하는 건요, 단순 일거리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하죠.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출입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궈 두어야 되겠고요. 지금 간식 제공하는 거 아니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었잖아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같이 사러 가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관심을 돌리고 있죠.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자, 무엇인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자극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뭡니까? 파괴적인 행동이죠. 자, 입을 손으로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1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하면서 뭐예요? 다정했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하고 우리가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바람직한 공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대상자보다 눈높이 낮추지 않습니다. 같은 눈높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짱을 끼면 안 되겠고요. 반걸음 뒤 이것도 안 됩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로 하고요. 자, 내가 좌우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 안 되겠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알려야 되겠죠.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별명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처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 안 되죠. 어려운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환경적 자극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입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셔야 되겠고요. 복합적 활동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번 장구 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잡아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고 있대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걸 하는 중이에요? 경련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자,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눕히고 옆에 있는 장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겠습니다. 자,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에 이물질을 넣으시면 안 돼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환자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요. 제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도 안 되고 꽉 붙잡는 것 전부 다 안 됩니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주어야 되고요. 똑바로 눕히고 목 아니라 어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받쳐주어야 되겠죠.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얼음 조각 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찬물에 담궈야 되고요.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박 붕대를 감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안 되죠. 물의 압력으로 환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손으로 화상 부위 만지면 절대로 안 되죠. 화상 부위를요,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매 압박시마다 압박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자, 복장뼈 하단의 칼돌기를 절대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칼돌기를 압박하는 경우 복강 내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이 3cm가 아니라 몇 cm예요? 5cm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분당 60회 아닙니다. 몇 회예요? 100에서 120회.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30대 2입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입니다. 충전이 완료되어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1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최신 기출문제와 강의 내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